부동산 임대 용역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도 이제 또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약간 좀 계산 시간이 뭐 개념은 좀 이렇게 또 똑같은데 계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단계가 좀 있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고, 부동산 임대 용역 당연히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건물과 우리의 주택, 건물과 주택, 건물이 이제 상가하고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면세 부분 있잖아요. 면세 부분. 그래서 그 토지도 상가 얼마냐, 주택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세에 있어서 요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부동산 임대용은 우리가 이제 부가세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가세표적 임대료, 간주 임대료하고 관리비 수입. 관리비 수입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받는 거하고, 관리비를 이제 임차인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임대료는 우리 가세기간 수입할 임대료. 약정.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돈을 아직 우리가 그 공급신 치렀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럴 때도 하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아까 저도 우리 대손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 돈을 못 받았어도 우리가 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간주임대료는 공가에 우리 아까 이제 월세로 받는 경우 이제 보증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는 다르지만 우리 부가가치세 볼 때는 똑같은 거니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주의할 거는 366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적수를 계산합니다. 적수라는 게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겁니다. 쌓아서 6년에는 366일을 하고 일반적인 해는 365일을 한다는 거고, 1년 정기예금 이자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 보증금 받아서 예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는 문제에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365일은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간도 할 때도 이제 초기 삽입이냐, 뭐 삽입 안 하는 거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부동산 임차해서 이제 다시 그 임대료를 제공하는, 우리가 전대라고 하는데, 리스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마스터 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재임차했을 때 받은 임차금을, 임차 보증금을 당연히 빼준 겁니다. 그래서 내 처음에 임대 보증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했는데 또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으면 다시 그 재임차 보증금 빨리 하는 겁니다. 이게 전대 리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준 겁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약간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대 리스냐, 이게 내가 이제 일반적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준 거냐, 아니면 이제 전대 리스를 한 거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다른다는 거죠. 네, 교면주택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세하고 면세 사업이 같이 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공통제를 이제 하는 거랑 똑같아서, 아까 이제 드린 것처럼 이제 건물도 가세, 면세가 있고, 면세는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토지도 가세, 면세가 있는 겁니다. 임대니까 있는 겁니다. 토지의 공급은 당연히 가세 대상이 아닌데, 이건 토지 임대이기 때문에 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 토지를 쪼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 임대료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이제 쪼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부스 토지를 쪼개는 거예요. 주택과 상가로 쪼개고, 총 임대료를 계산하고 총 임대료, 간주 임대료 포함해서 계산하고, 그 임대료를 건물과 토지로 쪼개고, 그래서 건물에서는 주택과 상가로 있고, 토지에서도 그 주택과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임대료는 주택 관련된 거는 면세니까 빼는 거고, 상가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제 가세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갖고 왔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국세청 집행기준, 국세청
분들이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계가 좀 몇 단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지 않은데 기본 컨셉은 주택은 면세, 그 다음에 상가는 가세. 요 컨셉인데 안분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실수를 유도하려는 문제로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간주공급. 간주공급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간주공급도 이제 우리 가세거래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간주공급 관련된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간주공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주공급은 자가공급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그런 가세 표준을 뭘로 하냐, 취득가액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취득가액 일정액을 붙인 거, 우리가 이제 마진이 붙여서 갈 수가 있어요. 마진을 붙여서 가면 그것도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도 우리가 특정 상품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소비세도 부르니까 다 포함해서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마진, 직매장, 자기네 매장끼리 가는데도 우리가 이제 이윤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윤을 왜 맞으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부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A 사업부, B 사업부, 그러니까 매장, A 매장은 A 사업부, B 매장은 B 사업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의 손익이 잘 됐는지를 관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할 때도 이익을 맺습니다. 이익을 맺어서 이익을 추가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를 임원을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일정액 이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면세 전용은 비상각자산 시가, 상각자산은 이제 간주 시가로 따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각자산의 간주 시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취득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가율을 주어집니다. 강가율은 이제 건물과 구축물 5%, 그 외에는 이제 25%의 강가율을 해서 25%, 그 다음에 이제 가세 기간의 수, 가세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우리가 1년이면은 이거 같은 거는 뭐 50%가 되는 거고, 이 기간 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강가율에서 가세 기간의 수를 곱해서 따로 계산 공식에서 이제 상각자산에 대한 시가를 구하게 됩니다. 네, 취득가액에는 매입세 공제받은 해당자의 매입세 공제받은 거, 당연히 이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할 때 이 앞부분은 이 상각자산이 면세에 100% 이제 상용되는 거를 하는 거고, 자, 요 단어 처음에 안 들었는데 완전 적용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간주 공급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면세 가고 일본 또 가세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세 공급 비율을 우리가 당연히 곱해야 됩니다. 면세 공급한 부분만 간주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 공급 비율을 따로 구하고, 면세 공급 비율은 일부 적용한 가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에 가세기간 하는 거예요. 가세기간. 아까 우리가 주택하고 나눌 때는 직전 가세기간의 이제 비율이었는데, 간주 공급 관련해서는 정용한 가세기간의 비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치세가 약간 달라요. 배분하는 기준이 어떤 거는 당해 가세기간, 어떤 건 직전 가세기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면세 공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면세 공급이 5% 미만인 경우는 공급가액이 없는 걸로 보고, 아까 우리 일반적인 간주 공급이 아닌 것들은 5천만 원 이상인 것만 해당되는 거고,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모두 하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에서는 비율만 있고, 간주 공급 아닌 거는 금액 기준 5천만 원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치세 세율은 당연히 이제 10%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입 쪽 끝에 보면 영세율 쪽 파트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수출 제외 거래는, 일부 거래는 우리가 세율을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이렇게 0%로 한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치세율은 10%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래증서 세금계산서인데, 사업자가 제한도용을 공급하는 경우 29조 1항에 따라, 이게 가세표준이죠. 가세표준. 따른 공급가액에 30조에 따른 세율, 가세표준의 세율 10% 곱한 거를 부가치세. 이거 우리가 다른 책에서 이제 매투세,
매출세로서 징수해야 된다 이런 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 징수에 여기서 이제 가세표준 매출세 뒷부분에 이제 매입세액에서 설명됩니다. 매입세액에서도 우리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다음은 거래징수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는 제가 부가세 처음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한 축이에요.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우리가 거래를 증명할 수 있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할 수 있고 전단계 세액 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세금계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우리가 이제 따로 만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의무적 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이제 일반 가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간이 가세자는 이제 세금계산 안 하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제한한다.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그 세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에서 볼 필요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영세율 0% 세율도 세금에서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에 대해서는 세금에서를 발행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밖에 없는데, 면제되는 거는 제외한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은 제외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금에서는 이 정보들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우리가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좀 쉽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단순 암기형을 물어보는 거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무엇이냐 그런 것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성명하고 명칭은 굳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작성연료. 그래서 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잘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정보로 확인되면 인정해줍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 사업자, 일부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계좌가 되는 건 아니고 규모 없는 이상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한 다음 날까지 우리가 정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금계산서는 계속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앞에 조문에서 이제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를 이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항에서는 의무 아닌 사람도 우리가 발급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의탁 판매 또는 대리에 의한 판매 등으로 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을 발행하는데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제 최종 소비자, 매입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는 요렇게 이제 주고받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 세금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거 마찬가지로 매입도 대리 매입이 있습니다. 대리 매입.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매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매도 위탁이 있지만 위탁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 판매, 위탁 매입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 네, 다음 이제 세금계산 발급 시기입니다. 세금계산 발급 시기는 당연히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죠. 당연히 예외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음 각 호의 같은 것들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하는 게 이제 공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통신비도 다음 달 10일, KT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워낙 거래가 많아서 그런 것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 증명 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를 작성하는 일로 하여 세무에서 발급하는 경우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 공고가에 합하여 해당 달에 말일을 하는 경우도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 옆발행이라고, 옆발행이라고 이제 합니다. 옆발행해서 이게 그 종종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매출세금에서 했는데 그 매입세금 그 매입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옆발행은 그 왜 옆발행하면 매출 금액을 매출자가 원래 결정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슈퍼리죠, 슈퍼. 그러니까 갑이 약간 중소기업이고 매출자가 중소기업이고 매입자가 이제 대기업인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래처가 이제 꾸준하게 납품하는데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납품하는 거를 그 매입하는 그 대기업 쪽에서 금액을 정해요. 니네는 그 이번 달에 얼마를 매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매입하는 쪽에서 이제 세금계에서 역으로 발행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처는 그냥 거의 버튼만 누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많았어서 약간 그 이런 개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옆방에도 있다, 매입자도 반영한다.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금계에서 여태까지 나온 세금계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국내 공급에 대한 거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 세금계에서는 당연히 세관장이 합니다.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 징수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서를 발급한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재화는 누가 하냐? 수입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관장이, 왜냐면 세관장이 이제 다 금액 결정하니까 세관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은 간이가세다. 세금계서가 있고, 세금계서는 일반 가세자 하는 거고, 영수증은 우리가 이제 간이가세사,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결정정한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주로 이제 우리 같은 최종적인 엔드 소비자에 되는 겁니다. 근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세금에서 발행한다. 매입세 공개 목적이니까 사업자잖아, 사업자. 매입하는 사람이 사업자, 우리 같은 사람 아니고 일반인이 아니고 사업자가 요구할 땐 당연히 발급을 해줘야죠.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